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원하고 맹세를 해야 수행을 하지. 그래도 번뇌가 안 사라져. 큰일이지. 네? 번뇌가 안 사라져가지고. 번뇌를 적으로 돌리면은 안 사라지죠. 예. 자, 327페이지 그 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전문 시간에요. 이 공하는 게 이제 공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네. 이 수냐타 하는 건데, 이걸 공을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이걸 이제 허물어 이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을 다 어떤 실체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아요. 비어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는 허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의 이 특징은 뭔가 하면 상을 없애는 게 있습니다. 만일에 공상은 어때요? 공상? 네. 공이란 상, 이건 어때요? 그러면 공의 성격은 상을 없애는 데 있는데, 텅 비인 것을 어떤, 상으로 취급해서 공상을 내시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또 이것도 부정하는 거죠. 공으로서 이것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공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공. 그러니까 공 또한 공하다. 공의 성질은 상을 없애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상도 어떤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범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공 스스로가 부정해요. 그러면 공은 공을 부정하면 뭐가 나올까요?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수연이라고 해요. 인연을 따른다. 희한하죠.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인연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은 늘 비어있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체득해야 될 것은 신공입니다. 신공. 마음이 공한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요, 무한의 가능성을 공이라고 합니다. 결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식이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본질이 비어있다.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럼 번뇌는 어때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의심하는 거나 삿된 견해를 내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범주가 있는데 공은 안가밖에 없어요. 공의 자는 어떠한 견해도 없어요. 어떠한 감정도 없어요. 비어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면은 그 인연에 따라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보면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잘 알아보는 사람은 그 백지 같은 그 아이의 마음 상태를 이제 잘 들여다보고 이 아이는 뭐를 시키면은 이 아이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 선생님이 그런 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는가 하면 그 해심일경에서는 캠퍼스는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그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뭐라는 공의 다른 이름을 일미라고 합니다. 한맛이다. 일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맛을 느끼,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은 단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기를 가졌을 때, 단 걸 먹으면 아이가 아주 좋아해요. 왜? 단 것은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이제 짠맛이에요. 유전학적으로 짠맛은 매우 중요해요. 이 짠맛은 뭔가 하면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태생적으로 쓴맛하고 신맛은 싫어합니다. 예잖아. 그 쓴맛은 독하고 관계 있는 거고요. 신맛은 음식이 썩을 때 나는 맛이 신맛이에요. 근데 왜 사람은 커피 같은 걸 좋아할까? 또 쓴차를 왜 좋아할까? 그건 문명의 맛이랍니다. 그 맛은. 예, 문명의 맛. 근데 그 맛은 이게 후각하고 관계 있어요, 후각. 그러니까 저게 눈을 가리고 코를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숨을 못쉬게 한 다음에 양파를 딱 주면은 무슨 맛이냐 이러면 양파를 이 양파인지를 모릅니다. 얘기하자. 맛을 못 느껴요. 그리고 여기 음식을 먹으면 씹으면서 향기가 후각을 자극을 하거든. 그때 맛을 느껴요. 후각과 미각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경향 향이 붙었죠. 계향이라고 도덕의 향인 거지. 정향하면 마음의 고요함이 향이 되는 거지. 이런 향기는 음식의 향기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마찬가지로 일미 맛이라 하는 음식의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맛이라 하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맛이 뭐냐? 공이라는 맛이. 근데 하필 이게 마음이 왜 붙었느냐 이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물질이 내 밖에 다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 이니 입자라도 필드에 하나의 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입자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게 없다고 보는 거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예요.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해서 보느냐? 과학자들은 내과학자들은 자연계에는 빨갛고 노랗고 색깔이 없지만은 도로는 파장을 통해서 색깔을 인식하고 모양도 네모 둥구도 역시 이 파장을 통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내과학자들의 얘기가. 그럼 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하자면은 의식의 흐름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식의 대상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말과 생각에 의존해서 이 세계는 존재한다. 결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말과 생각에 의존한 세계는 진실한 세계가 아니에요. 마음이 만드는 매트릭스야. 실제 세계는 파장의 세계예요. 과학자들이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전부 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마음이 객관화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거고 그 세계는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는 실체가 없어서 공이라는 거예요. 그 신공이에요. 그 신공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잘못된 견해를 벗어나는 거죠. 이 신공을 어디서 얘기하는가 하면 금강산매경론에서 얘기합니다. 금강산매경에서 얘기한 것을 원효스님께서 거의 주석을 한 게 금강산매경론이에요. 언제 기회 와가지고 금강산매경론도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공에 대한 얘기를 그만하고, 자, 5번째, 327을 보면, 빈몸 상태에서 의식을 끼우고 마음이 힘을 끼치는 방법. 자, 빈몸 상태에서 의식을 끼운다. 의식을 잠에서 깨우고 마음의 힘을 제작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찰 대상을 찾는 것이며 또 하나는 몸의 호응 상태에서 공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관찰 대상 찾기. 만약 관찰 대상을 찾지 못하면 호응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호응이 함정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응은 모양과 색깔이 없기 때문에 만약 관찰 대상이 없다면 관찰 중에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으므로 무지해집니다.
이 무지에 빠지는 것을 무기공이라고 하며 이 무지에 빠졌을 때 진안한 신을 찾게 되고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을 찾아서 관찰함으로써 의식을 깨있게 하여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수행하면 몸이 사라져버리죠. 몸이 사라지면 관찰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돼요. 몸이 사라질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혼침입니다. 관찰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걸 이제 아무런 관찰 대상을 찾지를 못하니까 텅 비있는 허공을 이제 진화, 참자하다. 그리고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찰 대상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다 텅 비어 다 사라져버리고 나타나는 관찰 대상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감각이에요. 몸이 사라져도 감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각적인 것은, 시각적인 감각은 없지만은 촉각적인 감각만 남아있습니다. 시각적인 감각이 없다가 답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몸에 이제 나타나는,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엉덩이 부분하고 바닥하고 딱 닿여있는 부분만 딱 남아있어요. 얘기하자. 그때 이제 감각 관찰이 돼요. 또 역시 어떻게? 무상 관찰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엉덩이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호흡 관찰을 합니다. 호흡에 들숨날숨 하면서 여기에 그 인중 부분에 이 호흡이 스치는 부분이 좀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혼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몸에도 다른 부위에 형태는 없지만 감각이 있으면 그걸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호흡도 너무나 미세가 관찰할 수 없게 되면 다 사라진 것 같이 돼버립니다. 다 사라진 게 아니고요. 다 사라진 것 같이 돼요. 그러면 이때도 관찰 대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관찰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다 사라졌다 하는 아는 암 딱 나가요. 그 알미 관찰 대상이 됩니다. 여기 그것도 무상 관찰하고요. 무상 공부와 삼법인 관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돼 가느냐면은 삼법인 관찰하면은 또 관찰하는 마음이 또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 한 10번 정도 반복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열반과 마주하게 됩니다. 열반의 답은 공성인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청년도론에 나오는데 제가 지어낸 것 아니에요. 청년도론에 수행 논수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몸 사라지는 건 다 체험해봤고 체험해본 사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는 다 사라졌다 하는 아는 알미 관찰 대상 여기까지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찰 대상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몸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무상이구나. 무상하니까 괴로운 거구나. 그게 고정되어 있다면은 괴로움이 없을 건데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변해간다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무상, 변하는 것이 괴롭다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정말 자아가 있다면 괴로움이 없어야 될 건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그러더라도 마음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자, 뭔가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수행의 출발인데 혹시 몸의 주인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감정이 빠질까 싶었어. 마음을 또 주인이니까 마음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응? 자, 마음이 몸의 주인이 아닌 이유를 몇 가지 대볼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이 몸의 주인이라서 마음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들어볼게요. 몸에서 차가운 것. 몸이 차지는 것은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몸이 뜨거운 것도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시죠? 세 번째, 몸 배고픈 것은 음식 먹어야 되지 마음이 마음대로 배부르게 할 수 없어. 갈증 나는 것도 물을 마셔야 되지 갈증 나는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늙는 건 어때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병든 건 어때? 마음대로 못하죠. 죽는 건 어때? 마음은 못하죠. 그러면 마음은 몸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마음은 자활할 수 있습니까? 무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이 무아라 해서 마음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불교의 공부는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고정불멸의 자아가 있고 영혼이 있다 다들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몸의 주인이고 모든 주인이 전부 다 자아가 있고 영혼이 있어서 간다지 그런 거 없다는 것 분명히 증명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가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를 참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논리를 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식 수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관이고 하나는 추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뭘 하는가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분석적 사유를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절을 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냥 잘 봐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은 대개 미신이나 광신도로 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분들은 미시한 것을 모른다. 거친 것을 아는데 겉모습은 아는데 그 겉모습의 뒷배경이라든지 하는 그 미시한 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 절만 하고 기도만 하나 다니는 사람들은 그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미신이 빠지고 광신이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늘 법문을 듣고 사유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관찰 대상을 찾아서 관찰함으로써 의식을 깨어있게 하여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관찰 대상은 감각입니다. 했죠? 이거는 쭉 다 얘기다. 제가 얘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기 쭉 가다 그러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후공이 삼법인으로 보이면 마음도 삼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몸과 세계의 구분이 없어지고 무저체의 마음이 됩니다. 자, 후공이라 하는 몸이 텅 빈 이 후공이 삼법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공대는 공간 요소를 얘기하는데 후공이 공간 요소예요. 공대의 후공성은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토대이자 바탕이므로 이를 관찰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다 텅 비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텅 빈 것을 통해서 지혜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텅 빈 것을 그냥 내부로 둬버리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감각한 사람 감각이 또 다 사라지면 다 사라졌다 하는 알물 대상 관찰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면은 고기는 절대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호공을 붙들고 호공을 잔이 신인이 하고 막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호공을 삼법인으로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호공도 관찰해버려야 돼. 관찰해보면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뭔가 하면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 부분에 감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감각을 관찰하고 감각이 사라지면 바로 코 호흡을 관찰합니다. 예. 세 번째는 호흡마저 미세해져 끊어진 것처럼 되어 감지할 수 없으면 곳곳이나 인중의 호흡과 마찰되는 부분에 미세한 감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미세한 감각을 관찰하면 됩니다. 네 번째, 코 주위 감각마저 사라져 몸의 모든 부분에 사라졌다는 알미 남아있을 때는 그 알미 관찰 대상입니다. 이 암을 관찰해 가는 것은 현 남방이 바사나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 암만이 있을 때 그 암을 관찰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왜? 암은 알미 마음이니까. 마음의 속성은 알미기 때문입니다. 이 체라고 했죠. 우리 능경이를 보니까 이래 나왔어요. 체라. 식체는 알미다. 지락하는 건 알미죠. 식체는 뭡니까? 식은 마음입니까? 마음의 본체. 예. 마음의 본체는 뭔지 알미다. 이게 능경이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기는 그냥 속성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이 마음의 속성은 알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몸이 마음임을 체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몸이 왜 마음이냐면 몸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마음만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몸 행태가 다 사라져버리면 그 사라진 자리는 마음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 이 얘기 한번 했죠. 자, 이거 찻잔을 보고 망치를 가면 다 때려 부수면은 가루가 돼 없어지죠.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예? 다 사라졌다거나 아는 알미 남아있죠. 그게 마음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경에서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물들이 마음 자체의 성품이다. 이거죠. 이건 앞에 내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책상은 양자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파장으로만 있다고. 그런데 이런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는 건 뭐냐? 마음이 그렇게 인식한다. 이 파장이 눈을 통해 돌을 때 색깔을 인식하고 모양을 인식한다고.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와서는 우리가 있다고 생각했더니 다 살펴보니까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경에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능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것이 보일 헛것. 헛것이 어떻게 보이는 얘기죠? 헛것이 보이는 이유를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두운 골목길 싹 가면은 마치 뾰족한 것만 딱 보이도 혹시 도끼불같이 보이고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누가 덮칠 것 같은 느낌 오죠. 골목길 싹 갈 때 아무도 없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 느낌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뭘로 보이는가? 소로 보이기도 하고 도끼같이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헛것이 왜 보이는 얘기죠.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할 때 헛것이 보여요. 그 헛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는 이 세계예요. 네. 근데 알고 보면 그 대상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게 전부 말과 생각을 하고. 헛게 잘 보이는데. 어? 제가 요즘에 그 헛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 전부 다 헛게 보이는 게 마음이 마음을 인식할 때 헛것이 나타나. 꼭 그거를 다시 봐야 돼. 네. 그래서 자신이 보는 건 좋아. 요즘에 이상하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 이제 그전에는 헛것이 생겨도 헛것인 줄 몰랐다가 이제 헛것인 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지. 네, 좋은 일이야. 그래요? 네. 알면은 그냥 안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또한 마음의 체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관찰 대상이 알미 마음이기 때문에. 타사적 마음이기 때문에 몸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구나. 안 돼. 이 지점에서 수행의 일대 전환이 옵니다. 즉 몸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물질적 현상으로 보이던 세계와는 달리 마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마음 깨침의 길이 완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마음 깨침의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세계, 전부 다 내 마음의 투영이 지나지 않는구나. 이게 이제 유식이에요.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말이 이제 이래서 필요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미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계가 둔한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어려워. 우리는 그냥 절만 하고 기도만 하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죠. 절만 하고 기도만 하는 건 불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 5번째.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만 눈을 뜨고 몸을 관찰해도 됩니다. 시각상으로 형상과 빛깔이 보이지만 심안,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대상은 다릅니다. 눈을 뜨고 몸의 안팎이 다 얻어질 때까지 수행을 계속해 갑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기를 첫 보기만 해도 몸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때는 몸이 다 사라져도 눈을 뜨면 또 몸이 무게감도 있고 부피가 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또 수행을 계속하면은 육안 속에 심안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시 또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나중에 또 모양과 색깔이 있는데 비어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눈 뜨고 있을 때도. 그게 좀 더 이제 깊어지면은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시선이 벽을 투과하거든요. 그러면서 벽이 비어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수소에 난동 부리면 어디에 가다 뿌립니까? 독방. 그죠? 독방이 넣어보죠. 독방이 넣어놓으면 사람이 미칠 지경이에요.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조금 벽만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를 집어넣어놓으면 어떨까? 미칠까? 아무지도 않아. 벽이 아니야. 벽을 벽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나 비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자유로운 거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실제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벽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다른 거죠.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삶에서 매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은 모든 존재들이 나와 상호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다고 알면은 일상생활에도 너무 자유로운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오늘 이게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요걸 해야 되는데. 땡 했는데. 네? 땡 했다고? 했는데. 네. 질문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부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핵심되는 얘기도 해요. 이런 몸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의식 상태는 어느 쪽으로 바뀌어가느냐 하는 거. 의식 상태가 어느 순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면 지금 무엇이다 무엇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보고 있는 이 마음은 기멸이 없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제가 수행하면서 발견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놈을 봤거든.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색 투명하면서도
전혀 이게 앞뒤도 없고 이런 놈을 발견하게 됐죠.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해진다. 안 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도 차를 마시고 걸어갈 때 누구와 대화할 때도 있는 놈 바뀌지 않는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얘기하자면. 자, 그럼 오늘 무슨 수행을 할까? 동주를 무슨 정말 뭘 했죠? 네? 나는. 삼육수 했습니다. 그러면 지수화 오늘 화 하겠습니다. 화는 불입니다. 불의 손입니다. 네. 불의 손인데 요 불은 말이죠.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태우는 성질이 있는데 뭘 태우느냐? 원내망상이고 모든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정신작용, 정신적인 걸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은 다른 말 하면 지혜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합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빼는 게 중요해요. 허리 척추는 곧쭉 쫙 세우시고 자,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가슴에 용꽃봉으로 쭉 올라와서 목을 통과하고 정수리 쪽으로 쭉 올라와서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이미지를 이렇게 연상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간음보살, 간신보살이 올라와 앉아서 자정에 앉고 소벽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자, 용꽃도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이고 간음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갖춰져 있는 지혜와 자비를 형상화하면은 간신보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간음보살은 나의 모습의 형상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정수리부터 쭉 다음을 줍니다. 따뜻한 손, 따뜻한 감정을 갖고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정수리부터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마를 쓰다듬고 그리고 뒷머리, 목,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쭉 해서 발끝까지 쭉 싹 내려갔다가 다시 쌓으면서 머리까지 옵니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감정을 갖고 어머니 마음으로 자기 자신 몸을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접촉하는 따뜻한 감정만이 아니라 접촉해 보는 순간순간 불이 일어나서 활활 타는 불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단 그 불이 지혜의 불이라고 생각하고 번뇌망상을 태운다, 욕망을 태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도 됩니다. 자, 죽비 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으신 분은 간신보살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고 또 손의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그냥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쓰다듬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쓰다듬고 또 느낌으로 쓰다듬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토크 시간입니다. 수행 일기 주십시오. 안 가져왔습니까? 야, 이제는 안 가져오네. 아, 수월여행보살님 거 보죠. 아직까지 이제 호흡 관찰을 좀 하고 있네요. 호흡, 배 곳곳이 왔다 갔다, 미시한과 빠름, 길고 짧은, 끊어지면 이어진 이런 무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건 시를 할 수 없네. 자, 읽어드릴게요. 과거의 마음 물 흐르듯 사라지고 미래의 마음 끓는 물에 눈녹도 흔적 없으며 현재 순간 텅 빈 맑고 투명 수정 같다. 신비롭고 청량함 어제도 오늘도 한 가지 모습. 암과 밖이 없고 변함이 없어 일어남 사라짐 없고 움직임 없었듯이 밝아 비춘 영원하리. 야, 개성이 멋있네. 글쎄, 이때는 그런데 다음에 또 들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엉망입니다. 네. 그래서 가슴이 팍팍 뜨였다고. 좋아요. 네, 이 저 꿈에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쓰레기통에 서로 담는 건 좋아요. 그러면 손 씻으라는 물을 찾았는데 못 찾. 네. 잊어버렸구나. 이게 이제 이 몸 사라짐이 늘 몸 사라짐이 아니라고 했는데, 의식이 늘 몸에 있으면 늘 몸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 언제든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척 보면 사라질 정도. 왜 이제 아주 집중이 좋은 상태거든요. 이건 자선 중에서 이렇게 뭐, 옆집 마트, 빌딩, 은행 이런 게 다 걸림없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돌아요? 예? 언제 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명상을 자, 명상을. 자선 중에서. 나중에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예. 돌아다닐 그러니까 이제 개미도 바닥에 뱀이도 보일 정도로 이게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할 게 있는데, 자, 이런 얘기는 뭐 어느 저기 뭐 수행한 스님들 글에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어느 큰 스님 글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아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면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를 보는 거라. 그런 것이 이제 실험을 해서 나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수행 중에서 어떤 부위에 뇌의 부위에 자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들은 대개 이제 보면은 대뇌 피질에 이제 보고 듣고 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명공학에서, 뇌과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불교적인 시각은 좀 달라요. 이 불교적 시각이 왜 좀 다른가 하면은, 혹시 임사체험 해보신 분 계세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이라는 거 모르시죠? 반속이 되고 어? 반속이 되고 죽음을 겪는. 네. 죽다 살아난 사람 얘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 그 임사체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많죠. 얼마 전에도 신문에 이제 그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 나왔고, 옛날 몇 년 전에도 그 미국에는 임사체험자들 모임이 있어요. 있는데, 그 임사체험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분명히 죽었는데 몸이 떠 있다든, 떠서 자기가 죽은 모습을 본다든지, 자기를 살리는 의사 두 명이 자기를 막 살려 애쓰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보가 대뇌피질에 저장되어 있다면은 사람이 죽으면 두뇌도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임사체험자 말대로 공지에 떠서 본다든지 의사가 자기 살리고 노력하는 거 본다든지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대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임사체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인식도 한다는 얘기죠. 몸에서 빠져나와서. 네. 이런 게 이제 이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많이 상반되는 얘기들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나무 뿌리라든지 바닥이 아주 이 작은 개미도 선명하게 보인다든지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어떤 세상에 그 세계가 아주 선명하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단지 전기적 자극에서 보인다고 해가지고 해서 그것이 별거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는 대개 이런 정보들은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나타나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영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집착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자선 중에 온갖 돌아다니며 어디 간지 보고 돌아다니면서 이 마치 현실 세계와 똑같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건 아주 재밌는 체험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그런 체험 해보신 적이 있죠? 이건 꿈이 아니고 명상 중에 이런 체험이 있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시 빌딩도 다 그냥 텅 비어 있고 자비선사도 텅 비어 있대. 하여튼 재밌는 체험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멋있는 개송을 읊어서 마치 깨닫는 것 같이 아주 좋았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이 꿈속에 헤매는 것 같이 이렇게 헤매고 있었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그래도 수행보살님 굉장히 진솔하신 분이에요. 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개송을 한번 읊으면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깨달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내 비에 보이면 내가 이렇다고 다 얘기 실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경계가 또 달라졌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행은 이 수행이 1인칭 경험입니다. 과학 매체 3인칭 경험이 아니에요. 1인칭 경험의 특징은 뭔가 하면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서 거기에서 이제 확고한 이제 체험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지만 다음에 또 오늘 같은 개송같이 이런 체험을 또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에 반복하게 되면 더 분명해지고 일상세도 분명해지는 경계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좀 목에 힘을 조금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하셨어요. 좋아요. 네. 자, 빨리 또 일기. 없어? 그러면은 20분 동안 자선했을 때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걸 물으세요. 시간 있으니까. 궁금한 점.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네. 가만히 죄송하잖아요. 네. 분명히 이 몸도 죄송하고, 죄송한데 이제 끝날 때 이렇게 죽배를 친다던가, 이렇게 집에서 하면 벨이 울리면, 그러면 그 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편히 누워있다, 우리 이렇게 편히 누워있다 어른들만 이렇게 일어나서 앉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일어나서 앉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다 무한데 내 속에 누가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를 울릴 때?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면 속에 있던 편안한 뭔가가 네. 일어나서 놀래서 앉아있는 거. 내 안에 내가 또 있는 생각. 그래서 그런 걸 점검받아야 돼요. 그런 걸 잘못 오해하면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착각하니까 네.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자각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걸 내 스스로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알 때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고 또 하고 있는 걸 그것을 아는 것도 마음이야. 주관이 마음과 객관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편이 있다가 이렇게 탁 일어서 앉아있는 게 몸은 안 놀라는데 속에서 뭔가가. 그러니까 속에 몸. 그래 이제 자기가 자각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자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무슨 말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가 내 내가 나를 안에 안다는 그렇지. 거지. 네. 내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이 툭툭 이렇게 깬단 말이에요. 깨는 걸 내가 스스로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게 주인이겠어? 지켜보는. 그렇지. 그놈이 주인이지. 내가 안에서 뭐 탁 깨어나는 그놈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놈 그놈이 주인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이 자각하는 정세가 있기 때문에 자각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자각하는 마음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끼어들게 되면은 자기를 늘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를 공격을 하고 자기를 비하를 하고 이렇습니다. 얘기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각하는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딱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얘기하면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자각 안에 뭐가 들어있는 이 뭐가 여기에 같이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해서 작용하는 마음이 다른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자각하는 마음에 알아차림이 개입되어 있다면 의식이 늘 깨어있는 상태고 아주 순수한 상태로 가겠지.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각 속에서 자각하는 마음에 뭐가 첨부되어 있느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 공부를 하면서 자각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뭐가 되나?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메타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는 걸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건 학습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자각하는 게 긍정적인 게 들어가면 자기가 별볼 없다고 생각하는 콤플렉스 같은 거 어루만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이런 게 자각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생님 한방 주관의 마음하고 객관의 마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통념이 전념을 보는 건지 아니면 주관적인 차이가 자, 없는 손가락 이렇게 들어봐요. 자, 잡아요. 제껴요. 뭐가 아프죠? 손가락이 아프죠? 근데 아픈 건 뭡니까? 아픈 건 촉각이잖아요. 촉각은 마음이잖아요. 네. 그럼 이 촉각을 아는 건 또 뭐야?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현실적인 죠 동시에. 그렇죠. 동시지. 모든 동시지. 이 시간이 다르다면 뭐 알아야 되잖아. 알 수가 없잖아요. 같은 공간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마음이 마음을 안다 하는 그런 것도 마음의 종류 8가지가 있어요.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의식, 말식, 아리아식 이런 거죠. 그래서 감각은 감각적인 것도 마음인데 감각적인 마음을 의식이 아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안다 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예. 매우 현실적인 얘기.
또 질문이요. 어떨 때 영상할 때 이렇게 어떨 땐 체험이 많은데 어떨 때는 아무 감각도 없고 졸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인셉션이나 의식이 내 명료하지 의식이 않 아니라 다른 의식이 명상을 하고 그때 그러니까 사전 공부가 없이 명상을 하는 거는 귀신굴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귀신굴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뭐가 그래요? 귀신굴에 들어가 있다가 진짜 귀신굴에 들어가 있는 걸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진짜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귀신굴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는 화두를 창문할 때 화두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의심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왜 감으면 안 되느냐면 화두라고 하는 건 일정한 어떤 대상이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만약에 관찰 대상을 하고 눈을 감고 몸을 관찰해도 괜찮아요. 본치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화두는 어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로지 화두에 대해 집중해 들어간다면 눈을 감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졸아버려. 졸기 때문에 귀신굴에 들어간다는 거지. 졸기 때문에. 아, 화두를 참고하는 경우에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화두를 참고할 때는 눈을 반쯤 뜨고 하는 거예요. 감으면 혼침에 들어가죠. 혼침은 깜깜하잖아. 그래서 귀신굴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할 때는 눈을 감지 말아라. 감으면은 귀신굴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관찰 대상이 있을 때는 관찰 대상이 분명할 때는 혼침이 안 옵니다. 그래도 혼침이 온다면 관찰 대상을 놓쳤을 때예요. 그때는 얼른 관찰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자비손을 싸움에 사랑한다, 미안합니다, 싸움더라도 깜빡 놓쳐버리면 혼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얼른 자기 몸에 접촉하는 거 체크를 해야 돼요. 대상을 봐야 됩니다. 자비손을 싸우면 몸에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형태 나타나는 거 싸우면 됩니다. 자비손의 형태가 잘 안 나타나도 그 대상 형태가 나타나면 의식을 싸우면 됩니다. 뭐 문제 되게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놓쳐버리면은 탁 졸아.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혼침이 빠지면은 이제 그 관찰 대상을 찾아야 되고, 그래도 계속 졸리면은 어디다 눈을 뜨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빛을 상상해야 돼요. 햇빛이나 달빛이나 정통 불빛을 상상을 환하게 비치는 걸 상상하면은 그 혼침이 달아나고, 이 강명상이라 해가지고 염처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면서 생각이 딴 데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칭을 붙이는 게 좋아요. 왔다 갔다 하고 명칭을 딱 붙이는 거예요. 또 누가 산책하면 산책하고 있음 명칭을, 어디 간다 어디 가고 있음 하고 명칭을 붙이면 그건 일이 쏙 사라져버려요. 그럼 다시 관찰 대상으로 와서 관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속으로 명칭 붙이기라 하는 방법이 아주 유효하다 하는 방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너무 졸립고 힘들면 일어서서 걷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가서 세수를 하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망상이 일어나는 걸 그냥 자연현상으로 봐야 돼요.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 올라오는 건 저절로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보고 이제 그걸 캐치를 못 빨려가는 힘이 너무 강하면 명칭을 붙이는 훈련을 좀 하면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내용. 그리 교수님, 그 다리 저린 것도 그냥 관찰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네. 있었는데요. 네. 궁금한 게 다리 저리는 걸 극복하려면 뭐가 옳은지 아. 어떤 세상에 수행은 극복이 아니. 착각하면 다리 저림 오면은 자비손을 쓰다하면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래. 미안하다, 너를 너무 방치해서 저리겠구나, 미안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너 사랑한다 이러면서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이익이 있느냐면 첫 번째 이익은 사랑과 연민심이 커가니까 좋다.
이 긍정적인 마음. 그러면 이 긍정적인 마음이 커져가면은 부정적인 마음, 자기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거 콤플렉스라든지 자기 어떤 소홀한 감정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그게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은 저림도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저림이라 하는 저렇게 하는 실체가 없구나. 저림이란 그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니구나. 이런 바른 인식이 가짐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어떤 저림이 오든지 어떤 통증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막 우왕좌왕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아, 이것도 하나의 저릴 조건 돼서 저리고 아플 조건 돼서 아플 뿐이다. 그럼 저릴 조건이 사라지면 저림도 사라지고 아플 조건이 사라지면 아픔도 사라진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견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림이나 통증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럼 이것을 좀 더 일상적으로 확대하면은 세일을 하는 데 가서 막 그냥 소비하고 싶은 충동적인 중독성 있잖아. 여기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좀 더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뭔 줄 아세요? 네. 미워하지만 다시 한 번 내가 기회를 준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남편이 막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 이러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러는데 왜? 남편이 내 것이거든. 내 것이 잘못될 때 내가 아픈 거야. 예? 그런데 이제는 잘못 저지르고 이러면은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지. 얘기하자. 이쁘게 봐주고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되게 남편이 뭐 말 한마디 하면 가슴이 못이 박힌까지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탁 이러는데 이제는 뭘 한마디 하더라도 곧 따끔거릴 정도지 그 다음에 그 이상 감정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깨끗해진다는 거죠. 남편이 뭐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마음 자세가 됐다는 거죠. 내가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반응은 가슴 아픈 반응이 아니고 연민으로서 반응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안 사게 되는 경지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림 하나를 제대로 관찰하게 되면 저림이라고 하는 대상에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일상생활에도 다 대처하는 방법 그대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럴 줄 알아요? 덱질이다. 덱질이 뭔지 알아요? 덱질. 예. 그 덴빠르로 하면 덱질이지. 그걸 갖다 한문으로는 건대자에 기랄기죠. 대기를 갖다가 덴빠르 하면은 덱질이. 경상도는 덱질 이렇게 해야 돼. 대기. 좋은 말. 애기를 저는 시도하겠습니다. 네.